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 규모가 줄지 않으면서 오는 7일까지로 예정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중증 환자도 빠르게 늘어나면서 중환자 병상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 태스크포스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최고치에 도달했고 병실도 포화 상태라며 최고 수위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내년 2월까지 미국 내 사망자가 최대 45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화이자 백신을 승인한 영국 정부가 다음 주부터 요양원 수용자와 고령층, 의료인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충분한 안전성 검증 없이 백신을 승인했다며 비판했고 영국 정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과학 전문 방송인 사이언스 TV의 유튜브 구독자 수가 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유튜브 코리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과 지식, 정보 콘텐츠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사이언스 TV가 이런 흐름 속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발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초전도 현상입니다. 자기 부상 열차나 MRI, 초전도 케이블 등 생활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될 뿐 아니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큰데요.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초전도 기술을 연구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 김찬중 책임연구원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오는 7일까지로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방역 대응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상황 100브리핑에서 주말 정도까지는 확진자 발생 추이를 관찰하면서 연장 또는 조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손 반장은 수도권의 2단계 격상 효과가 이번 주 주말 정도에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까지 확진자 발생이 뚜렷한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2단계 조치를 하향할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7일 이후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조치는 이르면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중증 환자가 2일 하루 16명이 추가돼 누적 환자가 117명이 되면서 중환자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국의 중환자 병상 548개 가운데 환자가 당장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아직 66개가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 등이 필요한 위중증 환자는 신규 확진자 발생 뒤 한두 주 시차를 두고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병상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아직은 중환자 병상에 여유가 있다고 보고 국립의료원 등에 긴급치료병상 30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병상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른바 코로나 수능이 치러졌는데요. 매년 시험장 앞을 떠들썩하게 만든 후배들의 열띤 응원전은 사라졌지만 부모님과 선생님의 응원과 격려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매년 떠들썩한 응원전이 펼쳐진 수능 시험장. 하지만 올해는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후배들의 단체 응원 대신 선생님들의 따뜻한 격려가 이어집니다. 잘 봐라, 잘 봐. 잘 봐. 찍지 말고. 잘 봐. 올해는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었고 그다음에 많이 지쳐있을 텐데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고 한 만큼 좋은 결과 있을 테니까 힘내서 오늘 시험 차근차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큰 시험을 앞두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한 수험생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솔직히 잠을 샌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시험 열심히 보겠습니다.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자녀를 배웅하는 부모님들은 쉽게 발길을 돌리지 못합니다. 쉽지 않았던 수험생활, 코로나 여파로 마음고생에 심했을 자녀가 안쓰럽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냥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고 진짜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확진자 소식, 그리고 사상 초유의 비대면 온라인 수업까지 어느 해보다 힘겨운 입시 기간을 버티고 이겨낸 자녀가 대견합니다. 이제는 믿고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도 시험장 내내 마스크를 끼고 있어야 되고 또 애들이 많이 불안해할 거고
하여튼 그러니까 모든 부모들도 마찬가지지만 힘을 내서 자기들이 원하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정말 마음속 깊이 바라고 있고 오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수험생들 화이팅! 12년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긴장하지 말고 또 떨지 말고 가지고 있는 실력만 더도 말고 실력만 발휘해라. 화이팅! YTN 홍서욱입니다. 올해 수험생들은 비운의 고3으로도 불립니다. 학창시절 동안 한 번 겪기도 어려운 감염병 유행을 코로나19를 포함해 3번이나 경험했는데요. 옆에서 고3 수험생을 지켜보는 학부모와 교사는 물론 일반인들도 안쓰럽기만 합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올해 수능 응시생 49만 명 가운데 고3 현역은 35만 명가량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비운의 02년생이라고 자조합니다. 우선 이들은 툭하면 터지는 감염병에 휴교에 익숙할 정도입니다. 2009년 초등학교 1학년 때 신종플루를 경험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간 2015년엔 중동에서 건너온 메르스와 마주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고등학교 3학년 개학을 앞두고선 코로나19에 직면했습니다. 고3 내내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숱한 등교 연기와 사상 초유의 온라인 수업을 겪었습니다. 간신히 신학기 이후 80일 만에 고3 등교 수업이 재개됐지만 사실상 1학기를 다 날린 탓에 학생부 관리는 물론 학습 격차에 대한 불안감도 컸습니다. 입시 일정도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능 날짜는 11월 19일에서 12월 3일로 2주 미뤄졌습니다. 수시 모집 원서 접수는 9월 7일에서 9월 23일로 밀렸습니다. 정시 모집 원서 접수도 종전 12월 26일에서 1월 7일로 연기됐습니다. 수능 이후로 늦춰진 대학별 평가 일정에 수시 준비생들은 수능 이후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게 기회일 수 있으니까는 이거를 기회 삼아서 더 열심히 하자는 마인드로.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처음 경험한 고3, 2015년 개정교육과정을 적용받는데 수능은 예전처럼 치르는 유일한 학년이기도 합니다. 내년 수능부터는 문이과 구분이 사라지기에 재수마저 여의치 않은 역대급 비운의 세대입니다. YTN 윤혁일입니다. 정부는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시험 종료 후에도 친구들과의 모임 등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수능이 끝난 후에 친구와 함께 모임을 가지거나 밀폐된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장시간 대화하는 등의 활동은 최대한 피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상태인 만큼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도 외식 등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이번 달 1일부터 22일까지를 대학별 평가 집중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유관기관이나 대학과 합동으로 대학 주위의 카페나 식당, 대학 시험장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계약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공급 계약서에 서명했으며 개별 백신 개발사들과의 협상이 조만간 마무리되면 다음 주쯤 전체 계약 현황과 확보 물량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를 비롯해 화이자와 존슨앤존슨, 모더나, 노바백스 등과 협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회 접종이 필요하며 3상 임상시험 초기 데이터 분석 결과 백신 예방 효과는 투약 방법에 따라 70에서 90%였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 효과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효과보다 다소 떨어지지만 가격이 싼 데다 극저온 유통이 아닌 2에서 8도 상온에서 유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지난 7월 SK바이오사이언스와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맺어 국내 제조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지난 10월 온라인 쇼핑 거래 액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 쇼핑 동향을 보면 지난 10월 거래 액수는 14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 증가했습니다. 상품별로는 배달 음식과 간편 조리식 소비가 늘면서 음식 서비스 거래가 71.6%, 음식료품이 43.8%씩 크게 늘었습니다. 또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전 전자통신기기와 생활용품 거래도 각각 39.6%와 38.8%씩 증가했습니다.
운영 형태별로는 온라인 전문 쇼핑몰의 거래액이 10조 4천여억 원으로 32.7% 크게 늘어난 반면 온 오프라인 병행 쇼핑몰 거래액은 3조 7천억 원으로 5.2% 감소했습니다. 모바일 쇼핑 거래액 수는 9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2.9% 상승했고 전체 온라인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6.9%에 달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신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또다시 신규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뚜렷한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연장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신규 확진자가 또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지역 발생 확진자 수도 500명을 넘었는데요. 현재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지난 2주간 경향성을 보면 11월 18일 300명대를 보이기 시작하여 실제로 하루는 200명대를 보인 적이 있고요. 현재까지 그날을 빼놓고는 2주간 한 300명에서 500명 사이 일일 신규 확진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인 경향성도 두 차례 등락을 보이긴 했지만 계속 증가하는 방향이고요. 네. 더군다나 오늘 브리핑에서 방역당국도 밝힌 바와 같이 최근에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적어도 이러한 추세는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1000명 수준의 하루 일일 신규 확진자가 나타날 가능성도 현재의 경향성이나 방역 조치, 수능이나 연말 등과 같은 사회적인 위험 요소, 그리고 계절적인 요인 등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 등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대본은 거리 두기를 격상한 효과가 이제 곧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1.5 단계가 시작된 건 2주 전인 지난 11월 19일이고요. 2단계로 격상한 건 약 10일 전인 지난 11월 24일이거든요. 예. 보통은 사회적 거리 두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을 약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로 보고 있는데 통계적 수치만 본다면 1.5 단계 시행 후 일주일인 11월 23일 날 최대 감소세를 보여 전날 300명대를 보이다가 271명 확진자를 나타냈거든요. 예. 2단계 격상 후 일주일 후인 11월 29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는 500명대에서 400명대로 감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로 볼 수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때가 주말이었기 때문에 진단검사 수 감소에 의한 일시적인 착시 현상으로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그제 어제 다시 500명대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1.5 단계의 효과는 거의 없었고 2단계의 효과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미비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난 8월 2차 유행과 지금의 3차 유행은 규모와 패턴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지금이 더 심각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지난 8월 2차 유행 때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난 2, 3월에 있었던 1차 대유행 때부터 살펴보면 1차 대유행 때는 물론 최대 하루 일일 신규 확진자가 900명에 달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예. 그만큼 대규모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는데 당시에는 신천지라고 하는 특정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발생을 하였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방역이나 확산을 통제하기에는 비교적 용이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지난 8월 2차 대유행 때는 당시에도 사랑제일교회라고 하는 특정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실제로 1차 때와 유사성은 좀 있고요. 예. 바로 뒤이어 일부 신도들이 서울 도심 집회에 참석하면서 약간은 전국적인 확산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1차와 2차 때에는 동일 집단에서 발생을 주로 했다라는 동일성을 갖고 있는데 이번 3차 대유행 같은 경우에는 특정 동일 집단에서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양한 시설 집단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규모는 과거 때보다는 규모가 좀 작은 경향성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1, 2차 때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감염원과 확산지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지난 두 번의 대유행보다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 방역 당국이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 조치를 다음 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적절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일단 2.5단계로 격상하지 않는다면 연장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당초 2.5단계로 격상하지 않고 2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은 현재 어떤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부적절하다라고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러한 배경에는 오늘 수능이 있었고 실제로 지금 수능이라는 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수능 일주일 전 그리고 일주일 후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그 이후에도 각 대학별로 논술이나 면접 등 그 이후의 입시 전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수능이 치러지면서 수능 이후에 감염 확산 차단이 중요해졌습니다. 수험생과 수능 감독관들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적어도 일주일, 가능하면 2주 동안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어떤 임상 증상이 나타난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예. 만일 감기 등 코로나19 등 간에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셔서 진단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호흡기 증상이 없더라도 가급적 해당 기간 동안 그러니까 앞으로 일주일에서 2주 동안은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요. 그리고 지인과 식사를 하거나 음료를 마시는 등 마스크를 벗게 되는 환경은 피하시는 게 가장 네.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오늘 방역당국에서 이번 수능 감독관들을 대상으로 원하면 무료 진단 검사를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예. 예. 그 날짜를 내일과 모레로 잡고 있는데 이 날짜는 너무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복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감염 초기에는 진단검사를 PCR로 하더라도 위음성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적어도 하루 이틀은 더 연장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이후에도 최대 2주까지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에는 이번 시험과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어서 백신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영국 정부가 세계 최초로 화이자의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에서는 이 결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 날짜로 어제 영국 정부가 화이자 백신에 대한 승인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럽연합이 너무 성급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판의 배경에는 충분히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화이자 백신을 긴급하게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데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백신이든 치료제든 특정 의약품을 승인하는 거는 그 해당 국가의 보건당국과 해당 국민들의 합의에서 진행되는 사안인 만큼 예. 이를 비판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 국가들 중에 코로나19 상황이 안 좋은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실제로 승인 전에는 나름대로 영국 보건당국에서 나름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이런 비판에는 실제로는 이런 백신에 대한 부분 이외에도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EU하고 대립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배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이 부분보다는 실제로는 화이자든 모더나든 아스트라제네카든 일단 지금 다 예방률, 방어율만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구체적인 임상 3상 결과를 모두 공개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제가 보기에는 검토해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계약을 체결한 상태인데 국내 백신 수급은 안심해도 되는 상황일까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가 오늘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는 계약 물량이나 공급 시점 등 구체적인 계약 상황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 부분, 그러니까 발표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것도 이 부분이지만 실제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최근에 임상시험 등에서 논란이 있으면서 추가적인 임상시험 계획을 밝혔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를 이용한 DNA 백신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3차 접종 시에는 효능이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과 별도로 만약에 3차 접종 시에 효능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백악관의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가 주 정부의 최고 수위의 코로나 긴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내년 2월까지 누적 사망자가 45만 명에 이를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 TF가 미국인에 대한 감염 위험이 역사적인 최고치에 도달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급격한 코로나 확산세와 더불어 병원의 환자 수용 능력이 포화 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이후 코로나 확산은 의료 체계를 위태롭게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정부 보건관리들이 주민들에게 직접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까지 호소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도 미국 병원의 90%가 코로나 환자로 포화 상태에 도달한 레드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내년 2월까지 누적 사망자가 45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Yeah, the mortality concerns are real. And I do think, unfortunately, before we see February, we could be close to 450,000 Americans have died from this virus. 악화 일로의 상황은 집계 결과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루 병원 입원 환자가 10만 명에 육박하며 연일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도 29일 연속 10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말 휴가철 여행을 피하고 집에 머물라는 당국과 전문가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승인한 영국이 다음 주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EU가 영국의 백신 조기 승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영국 관계기관은 철저한 검증을 거친 결과라며 EU의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 정부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긴급 승인함에 따라 다음 주부터 본격 접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의회에 출석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The vaccine will begin to be made available across the UK from next week. I would like to pay tribute to and to thank all those who have made this possible. It is the protection of vaccines that will ultimately allow us to reclaim our lives and get our economy moving again. 때마쳐 영국 백신 접종 및 면역 공동위원회는 접종 우선순위에 대한 지침을 내놨습니다. Residents in care homes for older adults and care home workers are the highest priority. Following that are those 80 years of age and above, alongside frontline healthcare and social care workers. 하지만 유럽 의약품청 EMA는 성명을 통해 EMA의 좀 더 긴 승인 절차가 더 적절하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국이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백신을 승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인 셈입니다. 그러자 백신 승인을 정부에 공고한 관계기관 책임자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The public can be absolutely confident that every rigorous check has been done to reach the judgment that we reached, that the benefits far outweigh any risk. 맷 행콕 영국 보건장관은 벨기에 공장에서 생산한 화이자 백신이 도착하는 대로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전 국민 대상 대규모 접종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영국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승인하자 다른 국가도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에서도 긴급 심사 결과가 머지않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러시아는 다음 주에 자국의 백신을 대중에게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선두주자인 화이자와 모더나는 미국과 유럽에 모두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각국 보건당국의 신청, 심사기간, 결정 절차 등을 고려하면 영국에서는 당장 다음 주부터, 미국에서는 이르면 이달 말, 유럽연합에서는 내년 초에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도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심의를 곧 마치고 사용 승인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패티 하이두 보건부 장관은 보건부가 이 백신 후보에 심의를 진행 중이라며 곧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서구 국가들이 잇따라 화이자 백신에 대한 빠른 승인에 나서자 3상 시험 결과 발표 전에 이미 자국 백신을 사용 승인한 러시아는 광범위한 대중접종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국방부사나 의료센터 개소식에 화상으로 참여해 코로나19 대처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다음 주말에 대중접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타티아나 골리코바 부총리에게 지시했습니다. 러시아 보건당국은 이와 관련 이미 10만여 명에게 접종을 했으며 대규모 접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유엔에 밝혔습니다. More than 100,000 citizens have already been vaccinated. Vaccine Sputnik V is being delivered to all regions of Russia to launch a mass vaccination campaign shortly. 러시아는 당초 스푸트니크 V 백신의 일반인 대상 대규모 접종을 내년 1월부터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중국은 시노팜 그룹이 백신을 생산해 중국 내에서 약 100만 명에게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3상 시험 결과는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리바바의 물류 자회사인 차이냐오가 성명을 통해 에티오피아 항공사와 협력해 중국의 코로나19 백신을 조만간 아프리카와 중동, 라틴 아메리카 등으로 수송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물밑에서 치열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이탈리아가 내년 상반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규모 무상 백신 접종을 진행합니다. 라인뉴스 등에 따르면 로베르토 스페란차 이탈리아 보건부 장관은 현지 시각 2일 상원에서 진행한 코로나19 방역정책 보고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페란차 장관은 첩접종은 내년 1월 중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령층과 의료진, 요양원 거주자 및 직원 등이 그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봄과 여름 사이엔 대규모 무상 백신 접종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면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고 국민의 선택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양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혜영 기자 정말 오랜만에 출연이죠. 네. 오늘 어떤 소식 가지고 나오실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은 우선 자축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저희 YTN 사이언스의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40만. 저희가 불과 작년에 20만 돌파했다고 축하한다는 그런 기사도 내보냈었는데 벌써 언제 40만이 돌파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 구독자 40만 명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적은 숫자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비인기 분야의 과학 채널로는 쉽지 않은 결과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4월에 구독자 30만 명이 돌파를 했는데 이제 반년 만에 10만 명이 더 늘었잖아요. 네. 이전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저희 YTN 사이언스의 유튜브 채널이 2013년에 처음 개설됐습니다. 초반에는 방송본이 유튜브에 게시되는 정도였기 때문에 10만 명을 넘기는 데는 사실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이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YTN 사이언스는 유튜브 맞춤형 콘텐츠로 이 콘텐츠들을 재가공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이 콘텐츠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썸네일을 따로 제작을 했고요. 40분 이상의 프로그램의 경우는 5분이나 10분 단위로 재편집을 해서 업로딩을 하는 등 이 채널 관리를 통해서 빠르게 구독자 40만 명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올 초부터는 구독자가 굉장히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올 한 해에만 13만 명의 구독자가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YTN 사이언스 유튜브 시청자층을 분석을 또 해보면요. 이 10명 가운데 6명 정도가 45세 이상의 중장년층이었는데요. 특히 올해는 10대와 20대의 구독자가 늘어난 것이 굉장히 눈에 띄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원래 저희 채널의 주 시청층이 45세 이상 중장년층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10대, 20대 구독자가 늘어난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네, 최근에 10대, 20대 구독자가 늘어난 것을 코로나19 상황의 이제 그 결과라고 좀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학기 수업이 대부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과학 수업에 활용할 영상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었는데 저희 YTN 사이언스의 이 고품질 영상 콘텐츠가 이때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YTN 사이언스는 이 개국 초부터 교육 목적으로 이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이
콘텐츠 사용을 저희가 허락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온라인 계약했을 당시에 전국의 이 많은 학교나 이 또 과학 교사로부터 콘텐츠 사용에 대한 문의가 많이 왔었고요. 실제로도 수업용으로 저희 콘텐츠가 많이 활용됐다는 것을 이 유튜브 댓글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수업 교재로 YTN 사이언스의 콘텐츠들이 활용이 되면서 10대, 20대 구독자들이 자연스럽게 이 YTN 사이언스라는 유튜브 채널로 유인을 해서 들어올 수 있게 됐고요. 예. 구독과 시청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저만 하더라도 제 주변에 교육 목적으로 네. 자녀들에게 이 우리 채널을 구독하게 하시는 부모님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네. 자, 과학 전문 채널임에도 TV에서는 물론 유튜브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코로나19로 사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뭐 저희 사이언스 채널뿐만 아니라 온라인 콘텐츠 자체의 소비가 사실 크게 늘었습니다. 또 단순히 재미 위주의 콘텐츠에서 이제는 나아가서 뭐 과학이나 교육, 정보 콘텐츠들이 유튜브 안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과학기술 관련 유튜브 채널을 좀 먼저 살펴보면 뭐 삼성이나 LG와 같은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식 유튜브가 있고요. 그리고 또 IT 기기를 리뷰하는 개인 유튜버들이 좀 사실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YTN 사이언스의 유튜브 채널은 과학을 주제로 저희가 뉴스부터 뭐 다큐멘터리, 예능, 교양 등 굉장히 다양한 포맷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콘텐츠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실제 유튜브 콘텐츠 담당자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채널과 같은 유튜브 내에서의 교육, 지식, 정보 콘텐츠의 수요와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전년도 동일 기간의 성장률로 보았을 때 유튜브 내 가장 성장이 높았던 콘텐츠 카테고리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YTN 사이언스는 시청자들이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하지만 어려운 이 과학이라는 주제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영상들로 풀어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시청자들의 선택을 받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YTN 사이언스만의 정확하고 또 다채로운 콘텐츠들이 시청자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또 기쁜데요. 최근에는 과학 다큐멘터리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하나의 주제를 깊고 자세하게 다루는 이 과학 다큐멘터리가 시청 시간이나 뭐 조회수 면에서 봤을 때 구독자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특히 최근에 방영된 특별 다큐멘터리 대한민국 소부장 강국으로 가다 1편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2019년 7월 지난해였죠. 일본이 반도체 핵심 기술 세계에 대해서 수출 제한을 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겪은 어떤 성과들, 문제점들, 그리고 정부나 기업들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뤘는데요. 네. 내용이 사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달 만에 조회수가 150만 회를 넘었고요. 예. 뭐 이제라도 소재, 부품, 장비 분야를 적극적으로 투자하길 바란다. 또 기술 독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과 관련된 이 1,300여 개의 댓글도 달리면서 시청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서는 과학 대중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우리 YTN 사이언스가 고품질의 과학 콘텐츠로 과학 대중화에 앞장서고는 있지만 이 정도로 만족할 수는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기술 혁신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예. 우리는 지금 현재 뭐 과학기술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과학기술이 중요해졌고 그러니까 이 과학 대중화 역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 뭐 중국 등 이런 과학 선진국 대부분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과학 전문 채널을 운영하면서 과학 대중화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정부에서 투자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4차 산업혁명 주도를 위해서는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이 국민 대다수를 위한 과학 대중화 사업도 투자가 굉장히 필요하고 예.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저희 국내 유일의 과학 전문 채널인 저희 YTN 사이언스도 앞으로 다양한 과학 대중화 사업을 좀 추진하면서 정부와 과학 단체 또 민간 기업을 잇는 과학 허브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더 다할 예정입니다. 네. 얼마 전에도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와 과학 대중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잖아요. 네. 앞으로도 고품질의 과학 콘텐츠를 대중에게 더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양혜영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1911년 발견 이후 지금까지 5번이나 노벨상이 탄생한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초전도 기술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이 꿈의 기술을 30년 넘게 연구하고 있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 초전도 기술이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신소재 융합기술연구부 김찬중 책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초전도 현상 그 뜻을 살펴보니까 전기를 아주 많이 전달하는 기술이다 이런 뜻으로 네. 알려져 있던데요. 우리가 좀 생소하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볼까요? 떠 있네요, 네, 공중에. 네, 물건이 자석 위에서 떠다니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빙빙 돌기도 하고요. 자, 근데 저 하얗게 연기가 나는 걸 보니까 좀 차가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네요. 이건 약간 자기 부상열차 같은데요? 네. 모형인가요? 네. 계속 저렇게 물건이 떠서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굉장히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초전도 현상을 준비된 영상으로 함께 살펴봤는데요. 왜 영화 아바타에 둥둥 떠다니는 섬 혹시 기억하세요? 네. 그런 섬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자기 부상 열차처럼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그런 열차의 모형도 함께 봤는데 어떻게 보면 좀 마술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초전도 현상,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이 초전도 현상은 이 물리학에서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현상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전도가 갖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은 한 가지는 이제 완전 반자성. 완전 반자성이란 말은 자력을 완전히 반대한다. 그래서 이제 붕붕 떠 있을 수 있고요. 자기장을 밀어낸다 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전기 저항 제로라는 네.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는 내부의 자기장을 밀어내기도 하고 밖에서 오는 자기장도 밀어내고 해서 아까 이제 화면에서 봤던 이제 공중부양 현상은 이 자석 위에 초전도체를 올려놓은 모습인데 이 현상을 독일의 물리학자 마이스너가 발견했다 그래서 마이스너 효과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초전도체는 이제 자력이 들어오는 곳을 매우 싫어하는데 그래서 자력을 밀어내고 이를 우리가 이제 반자성. 그 반자성 물질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초전도체는 100% 반자성이라 그래서 완전 반자성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자석 위에서 초전도체 공중 부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성을 밀어내는 성질인 이 완전 반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뜰 수가 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두 번째 특징인 그 전기 저항 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 전기 저항 제로라는 거는 이제 모든 물질은 다 저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흐를 때, 전기가 흐른다는 건 이제 전자가 이동한다는 건데 그럴 때 저항이 생기는데 보통 이제 금속으로 만들죠. 그래서 금속 물질로 만든 걸 통해서 이제 전선을 통해서 전기를 보내는데 구리 같은 일반 전선에는 전기를 흘리면 이제 열이 납니다. 컴퓨터 장시간 사용하면 뜨거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원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전기 흐를 때 생기는 저항 때문에 그런 건데 전기의 저항은 이제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이 때문에 이제 전기에 손실이 생기는데 초전도체는 특별히 아주 저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항 제로라고 하는데 저항이 없어서 초전도체에는 일반 구리나 이런 것보다 놀라울 정도의 많은 전기량이 흐르고 전기가 또 흐를 때 저항이 없으니까 열이 나지 않습니다. 자, 초전도 현상, 그러니까 이동 중에 전기 손실이 없고 또 자기장을 밀어내기 때문에 공중 부양을 하는 이런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초전도 현상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응용해서 사용하고 있나요? 이 초전도는 전자의 움직임이니까 전기나 전자를 이용한 모든 산업에 이제 활용될 수 있는데 이제 아주 특별히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기부상 열차가 좋은 사례입니다. 열차에 이제 열차 안에 이제 초전도 자석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레일에는 코일이 있는데 자석하고 이제 초전도체가 이제 자력으로 밑에 이제 레일을 밀어내면 열차가 뜨게 되죠. 열차가 이제 철도 선로에서 한 몇 센치 정도 이렇게 뜨게 되면은 아주 높은 속력을 낼 수 있고 뭐 지금 뭐 KTX처럼 이제 바퀴가 구르는 그런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면서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통 레일에서 몇 센치 정도 띄어져 있나요? 그거는 이제 자력 이제 세기하고 관계가 있는데 한 3, 4cm만 떠도 이제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어떤 사례가 있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병원에 가면은 그 우리 진단 기기 중에서 MRI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MRI요.
그게 이제 초전도 자석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이제 그 MRI 안에 들어가면은 그 이 자력으로 우리 몸을 이렇게 스캔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잘못된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잡아낼 수가 있는데 네. 자기장이 아주 크면은 아주 선명하게 신경세포까지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주 편리하고 진단 그 효율이 아주 좋은 그런 장비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몸에 이제 손을 대지 않고 이제 검사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하나도 없는 그렇군요. 그런 좋은 겁니다. 예. 예. 자, 그리고 또 그 전기 저항이 없으니까 네. 전기를 옮길 때 효율이 좋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케이블도 만들고 있죠? 이 케이블이라는 건 우리가 뭐 발전소에서 이제 전기를 만들면 그걸 이제 운송을 해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뭐 주택으로 운송하든지 뭐 공장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그때 이제 일반 이제 구리나 이런 걸 쓰면은 한 5% 정도는 이 저항 때문에 다 없어집니다. 전기 손실이 생기는군요. 네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초전도체로 대체하면은 없어지는 5%. 이거 전부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한번 돈으로 한번 생각하면 엄청나죠. 효율이 높아지는 거네요, 그러면. 네네. 그리고 이제 일반 이제 구리선보다 전기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네. 구리선보다 이제 한 3분의 1 정도 크기를 작은 크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 기기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또 효과적인 그런 이것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장점이 많아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이 초전도 기술이다. 정리할 수 있겠는데, 자, 그런데 이 초전도 현상을 발견한 게 100년도 더 된 일이라고 들었거든요. 지금까지 그 발견하고도 쓰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아, 네, 맞습니다. 뭐 저도 한 30년 넘게 이 초전도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네. 1911년에 네덜란드의 물리과 교수인 카멜링 오네스라는 분이 액체 헬륨을 이용해서 수온을 이제 냉각해서 이 수온의 이제 전기 저항을 측정하던 도중 갑자기 저항이 없어지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때는 이게 정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현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걸 초전도 현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때 온도가 영하 270도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영하 270도였고 또 원리도 또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낮은 온도 때문에 이제 실현이 이제 어려웠죠. 영하 270도 이제 온도를 내려주려고 하면은 특별히 이 냉각할 수 있는 그 장치도 필요하고 또 냉각 물질도 아주 비싼 것들을 써야 하는데 액체 헬륨이라는 걸 씁니다. 이 액체 헬륨은 이제 지구에도 별로 없는 아주 희귀 물질이기 때문에 장치 뭐 하나 만들어도 굉장히 고가의 장치가 되고 그래서 이제 실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네, 액체 헬륨이 좀 비싼 데다가 또 영하 270도라는 아주 낮은 온도에서만 가능했던 건데 이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초전도 연구를 시작한 게 이제 학생 때, 그게 1980년대 중반인데 그때 이제 독일의 이제 과학자가 액체 헬륨보다 온도가 굉장히 높은 액체 질소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원래 이 초전도 이론에서는 이 초전도 이론이 노벨 물리학상을 탔는데 이 이론에서는 영하 240도 이상에서는 초전도 현상이 나타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규정했었는데 이 독일 과학자가 만든 그 물질은 이 온도를 이제 넘어서게 됐죠. 그러니까 초전도 현상을 이제 발견하고 나서 이제 전 세계 이제 학계가 이제 큰 방향을 일으켰는데 그 후에 이제 초전도 온도가 영하 120도까지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네, 지금인데 올해는 상온에서 초전도 기술이 이제 실현된다는 소리도 있고 한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다면 온도를 이렇게 뛰어넘었으니까 상온에서도 초전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과학자가 이걸 발견한 후에 1년 만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그래서 이제 이게 에너지 초전도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게 아니냐 하고 뭐 여러 기사도 나고 되게 뜨거웠습니다. 저도 그때부터 초전도 현상 연구해서 지금까지 이제 30년 넘게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영하 120도라면은 그 처음 그 270도보다 높은 온도니까 그 당시 이제 발견한 게 고온이다, 높은 온도다. 그래서 그때 발견해서 제가 연구한 거는 고온 초전도체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자, 이 고온 초전도체를 발견한 이후에도 이제 상온에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물질을 찾기 위해서 이제 많은 과학자들의 노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최근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요? 네, 올해 아주 대단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상온 초전도체라 그러는데 상온이라는 게 일상의 온도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이런 이제 일상의 온도는 그 냉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15도, 미국의 로체스터 대학의 연구진이 15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영상 15도에서요? 네. 이게 이제 이 물질은 이제 수소. 사람들이 수소가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수소를 기반하는 물질이 이제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성을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일상 온도에서 된다 그래서 상온 초전도체 이렇게 그런데 부릅니다. 상온에서 실현이 되는 게 왜 중요한 건가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값비싼 뭐 냉각 장치도 필요하지 않고 또 냉매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그냥 뭐 보통 일상에서 그냥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일단 가격이 낮아지고 또 보편적으로 모두가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초전도의 혜택이 모든 전 인류에 돌아가길 수 있어서 좋은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상온에서 실현이 되면 또 전기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고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우리가 박사님께서도 30년이 넘게 초전도 과학에 대해서 연구에 매진을 가하고 계신데 최근에 이 초전도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연구인가요? 뭐 이제 저희가 뭐 이제 실험실에서 이 효율을 향상시키는 그런 이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떤 물질이든 이제 이렇게 뭐 첨가제도 넣고 합성도 하고 또 가공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첨가제 하나를 이제 개발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일상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철인데 철 같은 것도 사실 그냥 쓰려 그러면 무쇠라 그러는데 이게 물러서 쓸 수가 없습니다. 손톱으로 이렇게 하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에 뭐 탄소 같은 걸 집어넣는데 저희가 초전도체에는 성능이 좀 좋아지라고 우리가 세리움 옥사이드라는 거를 초전도체 안에 집어넣어서 초전도체 아주 특성을 향상시켰고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이 물질이 1%만 집어넣어도 공중 부양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전기도 또 많이 흐르고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이제 물질보다 몇 배의 성능을 갖는 그런 물질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이 세리움 옥사이드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과학자들이 저희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네, 이 초전도 기술 정말 마법과도 같은 그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저희가 말씀을 좀 더 듣고 싶은데 사실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마지막으로 박사님의 그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 주시겠어요? 계획은 뭐 제가 대학부터 지금까지 해서 한 40년 넘게 이 초전도와 또 과학기술을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이제 과학계에서 이제 노벨상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후학들한테 저희 세대가 이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좀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책도 쓰고 있고 제가 또 요새는 또 인터넷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동영상도 배우고 사진도 배우고 편집도 배워서 그동안 40년 동안 모아놨던 자료들을 만들어서 이제 인터넷으로 지식 나눔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저도 공부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면서 제 과학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완성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의 학문에 대한 열정은 물론이고 후학 양성까지 진정한 지성인의 모습을 느낄 감사합니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 김찬중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개골 손상 없이도 뇌신경망 구조를 고해상도로 볼 수 있는 광학 현미경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최원식 교수 연구팀은 산란한 모든 빛을 측정하는 현미경에서 직진 광선만 선택적으로 추출하는 방식으로 두개골을 훼손하지 않고도 뇌신경망을 관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의료 현장에 적용하면 현미경을 소형화할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질병 진단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세대 태양전지로 주목받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안정성과 효율을 높이는 첨가제가 개발되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박혜성 양창덕 교수팀은 페로브스카이트 표면에 결정 알갱이가 커지면서 태양 전지의 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는 첨가제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된 첨가제를 넣은 페로브스카이트는 기존 태양 전지보다 효율이 17% 높아졌고 1600시간 작동 후에도 전지 초기 효율의 80% 이상을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본 유튜브 영상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국민 행동수칙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튜브는 올해 국내 최다 조회 동영상과 국내 최고 인기 뮤직비디오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국민행동수칙 외에도 코미디언들의 채널과 웹 예능 등이 올 한 해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과학교육을 활성화하고 과학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과학교사 40명이 올해 과학교사로 선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비대면 온라인 과학교육 사이트를 운영한 전남 복내초등학교 박은영 교사를 비롯해 과학교육 분야 34명과 과학문화 분야 6명에게 올해 과학교사상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상자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소속 학교에는 지원금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국내 유일의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가 유튜브 구독자 40만 명을 돌파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늘면서 양질의 과학 콘텐츠를 찾는 1020 시청층이 늘었는데요. 과학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요즘 더욱 쉽고 친근하게 과학 소식을 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